자, 다시 한번 요약을 해드리면 이제 2000년대 8년, 9년의 녹색 성장이나 이런 것과 달리 지금 2020년 버전의 그린 뉴딜은 최소 세 가지가 정리가 돼야 됩니다. 하나는 지금까지 계속 1시간 동안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그린 뉴딜은 지구 온도 상승을 1.5도 이내로 묶기 위해서 10년 안에 2030년까지 탄소 배출을 절반으로 줄이고 또 그래야 2050년에 탄소 중립으로 간다. 이게 정리가 돼 있어요. 한국의 그린 뉴딜에는 이게 없습니다. 기본 목표가 없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목표가 없는 거고. 두 번째는 이게 가능하냐? 엄청나게 어렵죠. 아까 첫 번째, 두 번째만 어려운 게 아니라 이것도 엄청나게 어렵고요. 역사적으로 보면 통상 역사적으로 에너지원이 이제 옛날 나무 떼다가 석탄 떼고 석탄 떼다가 석유하고 전기 떼고 이제 전기에서 지금 재생에너지로 가자는 건데, 그러니까 석탄 석유에서 그런 에너지원의 전격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시기를 계산해 보니까 지금까지 약 50년 정도 걸린다고 해요. 그게. 그러니까 나무 떼다가 석탄 떼는 게 어느 날 갑자기 일어난 것도 아니고 석탄 떼는 게 지금도 석탄 떼는 거잖아요. 석유로 바꾸고 전기로 바꾸는 것도 비슷하다고 하는데 우리는 그걸 거의 10년 안에 아무리 길게 잡아도 30년 안에는 깔끔하게 지금 화석연료 에너지원을 재생에너지로 다 바꾸겠다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거는 그냥 시장 메커니즘이나 그냥 자연스러운 메커니즘으로는 불가능한 프로젝트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빨리 하기 위해서는 공공이 나설 수밖에 없다는 거. 특히 국가가 전 사회적인 역량을 동원해서 그걸 사회적 이 공감대와 사회적 협력 아래에서 바로 진행을 하지 않으면 그냥 시장 메커니즘이나 이런 걸로는 안 된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을 포함해서 그린 뉴딜의 재창자들이 다 얘기하는 건 10년 국가 프로젝트 또는 10년 전사회적 프로젝트로 정리를 하고 심지어는 그 수준을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무지 어렵기 때문에 그린 뉴딜 프로젝트를 비유를 드는 게 이제 2차 세계대전 때 비유를 많이 듭니다. 그러니까 거의 전시 수준에서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뭐 2차 세계대전 때 남자들이 다 전쟁에 나가니까 집에서 가정주부 하시던 여성들이 나와서 기계 공장에 가서 선반 돌리고 뭐 이랬던 사례들, 그 다음에 자원들을 막 전부 군대로 보내고 이제 난리가 나니까 집에서 하다못해 이제 농업이라든지 식료품 생산을 지금 우리식으로 말하면 도시농업 같은 걸 해가지고 채소라든지 뭐 기본적인 식료품들의 절반 가까운 수를 그거로 다 채웠다고 하더라고요. 그 2차 세계대전 때 막 40년대 초중반에. 그런 정도 평상시에는 거의 불가능할 것 같은 거를 전쟁이라는 이머전시 상황을 막기 위해서 했던 프로젝트들로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흔히 많이 하는 게 이제 문샷 프로젝트. 그러니까 60년대 미국이 인간을 달로 보내기 위해서 거의 안 될 것 같은 프로젝트를 하기 위해서 국가 재정을 엄청나게 매년 쏟아 부어가지고 결국 69년도에 하지 않았냐. 이제 이런 정도 급으로 해야 된다. 이런 강조들이 굉장히 많이 등장을 합니다. 요즘 우리 코로나 때문에 이제 전시 상황, 비상 상황 이런 얘기 많이 쓰는데 코로나 이전에 이제 미국이나 유럽에서 그린 뉴딜 프로젝트가 제안됐을 때에 사용됐던 개념들입니다. 그게 전부. 근데 우리 코로나19 겪어보니까 그죠? 우리가 진짜 전시 상황 비슷한 정도다라고 마음을 먹고 하니까 그죠? 되는 것 같아요. 그죠? 평상시에 절대 불가능할 것 같은 것도 누가 알았겠어요? 이렇게 다 대한민국 전 국민이 마스크 쓰고 다니는 거를 되게 자연스럽게 하게 될 줄, 그죠? 누가 알았겠어? 진짜 갑자기 뭡니까? 커피숍 이런 데 가지 말라고, 거기서 앉아있지 말라고 그런 말 다 듣고 하는 걸 할 줄을. 그게 위기 상황에 대한 대처를 하게 되면 그렇게 되는데 그렇다는 거죠. 지금. 지금 상황이 그렇다는 거고요. 그래서 두 번째는 이게 공공이 책임지고 국가 재정을 대규모로 풀고 사회적인 협력을 얻어서 되게 빠른 속도로 전환을 10년 안에 해야 된다. 그래야 가능한 프로젝트라는 거고요.
세 번째는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거기에서도 핵심은 화석연료를 우리 문명에서 빼내서 재생에너지로 바꾸고, 그러니까 그걸 이제 탈탄소 경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과거식의 그 저탄소 경제 이런 이제 애매한 용어들은 이제 안 쓰는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탄소가 뭐 얼마나 저야 뭐 이제 이런 게 애매하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한가한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곧바로 그냥 탈탄소 사회로 가는 걸 그러니까 방향을 잡아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 내용들이 정리가 돼야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린 뉴딜 정책은 환경 정책이 아닙니다. 물론 환경 정책이 들어가 있지만 기본적으로 그린 뉴딜 정책은 환경 정책이라고 보기보다는 경제 정책이기도 하고요. 산업 정책이기도 하고 도시를 바꾸는 도시 정책이기도 하고 동시에 환경 정책인 거죠. 그래서 이거는 일종의 제가 우산 그림을 그린 것처럼 이렇게 전체 국가 정책의 당분간 앞으로 10년 동안 최상위 개념으로 모든 부서와 정부 부서나 뭐 지자체나 뭐 모든 부서와 모든 공공이 해야 될 최상위 프로젝트다 이렇게 봐야 된다는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공무원만으로도 안 되고 지역사회나 이런 쪽이 이제 지역의 사회적 경제들이 참여를 하는 것까지를 감안해야 되는데, 그리고 실천도 여기 지금 네 가지 큰 거를 일단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화석연료를 제일 많이 쓰는 전력 생산을 재생에너지로 갈 것, 그 다음에 우리 자동차, 이동, 교통수단을 그린 모빌리티로 바꾸고, 그 다음에 도시의 빌딩, 건물, 주택의 에너지 효율화를 시키고 산업 쪽을 그렇게 하고, 여기 뭐 더 들어가면 이제 농업, 축산 쪽에서부터 쭉 더 나갈 수 있는데 굵직한 거, 이 우리가 개인적으로 하기에는 너무 쉽지 않은 것처럼 보여요. 제가 가끔씩 말씀드립니다. 이제 시간이 너무 지나서 우리가 텀블러 쓰고 쓰레기 분리 배출 해가지고 탄소 배출 이게 지금 기후 위기를 못 막는다. 이제 그거 좋은데 양심적으로 하는 그거 갖고 안 되고 우리가 하는 소비자들의 시민들의 개별적 실천으로 플라스틱 안 쓰고 이런 수준으로 할 수 있는 단계를 넘어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러면 내가 재생에너지를 만드냐?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거 갖고는 안 되죠. 그래서 이거는 정부하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를 움직이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걸 하게 해야 되는 거죠. 그러려면 시민들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를 움직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선거를 잘 하셔야죠. 그러니까 투표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요즘에 이제 이른바 기후투표라는 얘기를 합니다. 기후투표, 기후정치 이런 얘기들이 되고, 실제로 이미 미국에서는 2년 전부터 선라이즈 운동이라고 하는 거의 청소년에 가까운 청년 단체들이 선거운동을 기후투표 운동을 한 거죠. 그러니까 화석연료한테 선거 자금 받은 사람들 낙선하기 운동, 그리고 기후에 대한 공약이 확실한 사람들을 지지하는 운동, 뭐 이런 것들을 벌려서 이제 선거판의 정치가 기후투표와 기후운동 캠페인이 돼서, 그래서 당선된 사람 중에 유명한 사람이 누구죠? 오카시오 코르테즈라고 하는 2년 전에 29살의 히스패닉 계열의 여성 의원이 하원 의원에 당선이 됐잖아요. 코르테즈 의원은 당선되자마자 선라이즈하고 해서, 선라이즈라는 시민사회운동이 우리식으로 보면 국회의장실, 그땐 낸시 펠로시 의장이었으니까 국회의장실 점거해버렸어요. 그러니까 11월 달에 선거 끝났고, 근데 11월 말에서 12월 초에 국회의장실 점거 농성을 들어갔죠. 왜?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의회 산하에다 만들어라 이렇게 요구하고, 그러니까 곧바로 코르테즈 의원이 그 농성장에 같이 합류해서 농성하고, 그 난리를 한 3개월 친 다음에, 그 다음에니까 2019년 작년이죠. 2월 7일 날 에드워드 마키 상원 의원하고 같이 낸 게 그린 뉴딜 결의안입니다. 법안도 아니고 이제 결의안 수준이긴 한데, 그 결의안을 그건 이제 당연히 선라이즈 무브먼트 친구들이 도와주고 이제 학자들도 도와주고, 그래서 우리식으로 말하면 20대 청년 의원이 당선되자마자 3개월 만에 그린 뉴딜 결의안이라고 하는 걸 에드워드 마키 의원은 조금 연세가 좀 되신 분이긴 하지만 그 의원하고 50여 명의 서명을 받아서 제출하면서 그린 뉴딜 정책이라고 하는 게 전 세계에 갑자기 조명을 받게 된 거죠. 그리고
마침 그때 이제 작년에 민주당 대통령 경선이 있으면서 8명의 후보, 뭐 샌더스부터 바이든까지 후보들 중에 6명이 그 그린 뉴딜 정책을 공약으로 받겠다 이렇게 선언한 거죠. 그리고 그 중에 샌더스 의원이 이제 굉장히 보강을 많이 해서 제일 강한 공약으로 다시 정리해가지고 작년 8월달에 발표했던 거고, 바이든 의원도 당시에 이제 바이든 후보도 그린 뉴딜 공약을 받았는데 제일 약하게 받았죠. 그리고 불행하게도 그 제일 약하게 받은 분이 대통령이 이제 된 거잖아요. 당선자가 됐는데, 어쨌든 그러면서 그린 뉴딜 정책이 작년에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세계적인 아젠다가 된 겁니다. 그렇게 그리고 그 오카시오 코르테즈 의원은 이번에도 거기 이제 하원이 2년마다 저기 하니까 재선을 굉장히 압도적인 표차로 재선이 됐죠. 예. 그런 식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물론 계속 해야죠. 우리 저기 소비자 실천도 할 수 있는 만큼 분리수거도 잘 해야 되고, 뭐 텀블러 쓰기, 플라스틱 안 쓰기 잘 해야 되는데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된다고 말씀을 드린 거고요. 이런 굵직한 것들에도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저것들을 정치인들이 지방 정부가 하라고 우리 시민사회가 이제 요구를 해야 되는 상황인 거죠. 자, 그 에너지부터 보면 이제 그러니까 이 화석연료, 아까 우리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대한민국의 전기 생산의 거의 그 절반 가까운 42%는 석탄으로 되어 있고, 재생에너지는 태양하고 풍력만 놓고 보면 극히 일부입니다. 근데 대부분의 그린 뉴딜 정책의 첫 번째 목표는 10년 안에 적어도 전기는 재생에너지로 다 가자. 뭐 미국 바이든이 아까 제가 조금 보수적이라고 그랬는데, 그래도 35년 안에 화석연료를 빼버리겠다, 전기 생산에서. 뭐 이런 얘기를 할 정도로 굉장히 강력하게 이게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전기 생산을 재생에너지로 안 하면 뒤에서 보시는 수소나 이런 거를 암만 얘기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그리고 전기 자동차를 쓰는데 그거를 석탄으로 만든 전기 자동차를 굴리면 뭐해? 수소를 쓰는데 그 수소를 석탄으로 만든 전기로 만들면 뭐 하겠어요? 그래서 이게 기초가 됩니다. 이게 기초가 돼서 이게 가장 빠르게 가야 될 대상이고요. 우리나라는 이번에 그린 뉴딜 정책에서 재생에너지 전환 목표가 바뀐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업그레이드는 할 거로 보이는데, 2017년에 문재인 정부가 업그레이드 시켜서 한 정책이 10년 안에 재생에너지 20%였습니다. 현재도 공식적으로는 20%고 아마 조금 조정은 될 것 같은데, 근데 너무 낮은 수준이죠. 그래서 저는 최소 2배는 돼야 된다. 한 40%까지는 올려야만 하고, 지금 전 세계적으로는 이미 2019년 현재 수력까지를 포함한 재생에너지가 26%까지 돼 있고, 현재 그냥 57% 정도가 10년 안에 도달될 거로 보는데, 우리는 10년 뒤의 정책이 지금 수준이 안 된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제일 지금 우리한테는 되게 급한 목표고요. 반대로 보면 저렇게 재생에너지를 40%까지 끌어올린다는 얘기는 석탄 화력 발전소를 셧다운 시켜야 된다는, 10년 안에. 그러니까 10년 안에 적어도 전기 생산할 땐 석탄 쓰면 안 되는 방향으로 가는데, 우리는 지금도 7기를 더 짓고 있는, 어떡하죠? 이게 수명이 한 30년인데 지금 지으면 그러니까 이 어떤 식으로,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타협적으로 가능한 거는 지금 짓고 있는 거를 중단시킬 수 없다면 그거를 그냥 10년 안에 가스나 이런 걸로 바꿔버리는 방법도 검토를 해봐야 되는데, 어쨌든 기본적으로는 석탄을 안 쓴다. 이제 2031년부터는 석탄으로 전기 안 만든다. 이제 이걸 기본으로 가야 되는데, 아직 우리 정부는 그럴 계획이 없고, 10년 뒤에 정부 목표, 석탄 화력의 정부 목표는 36%입니다. 여전히 3분의 1이 넘는 전기를 10년 뒤에도 석탄으로 떼는 거로 되어 있어서 그게 이제 제일 답답한 거죠. 이제 뭐 이런 얘기들 최근에 이제 많이 나왔잖아요. 전에는 태양하고 풍력으로 만드는데 그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서 전기값도 엄청나게 오를 거 아니냐고 그랬는데, 최근에는 태양광하고 풍력, 특히 배터리 이런 기술들이 그러니까
계속 향상되면서 단가가 엄청나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최근 10년 동안 태양광하고 배터리만 해도 거의 85% 가깝게 떨어졌잖아요. 1kWh 저장하는데 옛날 10년 전만 해도 배터리 가격이 100만 원이었는데 지금 15만 원 이런 수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앞으로 10년 안에 추가적으로 절반 이상이 더 떨어진다는 거고, 그러면 비용 대비로 계산해도 새로 발전소를 짓는 거를 석탄이나 석유나 가스나 심지어 원자력으로 지을 이유가 별로 없는 거죠. 예. 그런 상황이라서 경제성으로 보나 이제 뭐 어떤 다른 기후위기를 대처한다는 차원에서 보나 재생에너지로 가야 됩니다. 그리고 그래서 실제로 지금 선진국들 OECD 기준으로는 새로 짓는 발전소의 85%는 재생에너지로 짓는 것으로 통계가 나와 있고, 전 세계적으로도 약 60% 이상은 새로 짓는 발전소는 재생에너지로 가고 있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나서 지금 방향을 그렇게 바꾸면 되지 않냐 이런 얘기하면 안 되고, 지금 속도도 말씀드린 대로 매우 중요합니다. 지금 10년 안에 획기적으로 빠른 속도로 가야 되고, 갈 수 있는 기술적인 조건들은 다 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두 번째가, 그래서 제일 큰 덩어리는 에너지입니다. 에너지에서 어떻게 탄소를 뺄 거냐고, 두 번째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제 우리 자가용 뭐 자동차 이런 운송 교통수단이 내연기관 자동차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지난 100년은 그렇게 돼 왔죠. 그 100년 전에만 하더라도 마차로 됐다가 지금은 이제 내연기관 자동차로 됐는데, 이거를 100년 동안의 내연기관 자동차의 운송 체계를 어떻게 다른 방식으로 바꿀 거냐 하는 게 고민입니다. 흔히 얘기하면 전기차로 바꾸자 이렇게 바로 나오는데 그러면 안 되고, 전기차로 바꾸는 것보다 우리 자가용을 전기차로 바꾸는 것보다 자가용을 안 타는 게 더 좋잖아요. 대중교통을 가급적이면 이용하면 좋고, 대중교통은 전기차로 바꾸면 좋죠. 대중교통보다 자전거 타는 게 더 낫고, 자전거 타는 것보다 걷는 게 더 나은 거죠. 그래서 총 이 자동차가 지금 대한민국 자동차 2,400만 대인데, 그러니까 이게 정책을 세울 때 이게 뭐라고 할까, 이게 마인드가 바뀌면 정책을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우리 올해 코로나 터지고 나서 정부가 경기 부양한다고 바로 내렸던 조치가 자동차 사면 개별 소비세 깎아주는 정책을 세웠잖아요. 그래서 선진국 중에서 거의 유일하게 대한민국이 자동차가 늘었어요. 그래서 지난 1년 전까지만 해도 2,300만 대 좀 넘었는데 올해 9월 달 기준으로 2,400만 대가 넘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바보 같은 정책을 그냥 하던 대로 하니까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하는데, 자동차 전체의 대수를 줄이고도 우리가 이동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야 되고, 불가피하게 자동차를 이용한다고 하면 전기차로 전환하는 작업들을 하자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게 이제 LA 사례인데, LA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일단은 걷고 자전거 타기 편한 도시를 만들겠다. 그래서 자전거 주행 거리라든지 자전거 전용 도로를 늘리고, 그 다음에도 안 되면 대중교통은 100% 전기화 시키겠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승용차를 타게 되면 승용차를 전기화 시킨다. 이제 이런 컨셉으로 프로젝트가 그러니까 잡혀 있거든요. 지금 그린 뉴딜은 우리는 이제 지금 저도 이제 국가 그린 뉴딜을 얘기하는데, 그린 뉴딜은 사실 국가 단위로 실행되는 것보다 도시 단위로 실행되는 그린 뉴딜이 훨씬 많습니다. 이 그린 뉴딜 교통 정책과 관련된 가장 파격적인 아이디어는 파리시가 제일 참조할 만합니다. 처음에는 좀 당황스러워서 저건 파리 얘기고 우리가 되겠어? 그랬는데 요즘 계속 사람들하고 얘기하니까 해볼 만하다고 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파리가 6월 달에 얀 이달고 시장이 재선이 돼서 거기 이제 임기가 6년이라서 2026년까지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2014년부터 파리 시장이었는데 올해 되게 충격적인 공약을 발표한 거잖아요. 15분 도시라고 하는 도시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이게 뭐냐면 이 왼쪽 그림처럼 집에서 걸어서 15분 안에 웬만한 일상을 해결하겠다 이런 거거든요. 그렇게 선언을 하면서 동시에 따라서 집에서 걸어서 15분 안에 웬만한 일상이 되면 파리 시내에
주차장이 뭐 필요 있겠냐, 뭐 이제 이런 거고. 그래서 공공주차장이 8만 5천 개쯤 되는데 6만 5천 개를 없애버리겠다,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용도로, 시민을 위한 다른 용도로 공공주차장을 전환시키겠다. 요렇게 대한민국의 도시에서 요렇게 주장을 했다가는 바로 낙선이죠, 그죠? 아주 진보적인 단체장들조차도 뭐 주차 공유 정도까지는 어떻게 해볼 수 있는데, 주차장 없애겠다 증서론 고사하고, 쉽지 않죠. 쉽지 않습니다. 근데 과감하게 이렇게 선언하고 아예 자동차 타고 다니기가 불편한 도시로 파리를 만들겠다고 대놓고 선언을 해서, 여기 왼쪽 그림이 지금 20세기의 도시 그림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자가용한테 제일 많은 배려를 해주고, 도로도 빵빵하게 늘려주고, 계속 시간이 가면 갈수록 주차장 공간도 넓혀주고, 그 다음에 대중교통, 그 다음에 자전거, 보행자한테 제일 배려를 안 해주는 이 도시 구도를 거꾸로 역삼각형으로 역전시켜 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걷는 사람들을 최대한 공간 배려든 뭐든 제일 많이 해주고, 자동차한테 배려를 제일 안 해줘서 자동차 타는 게 너무 불편하게 만들겠다, 이제 이렇게 선언해버린 거거든요. 저는 앞으로 10년 동안은 어쩌면 이렇게 갈지도 모른다, 진짜로. 많은 도시들이 이제 우리가 해왔던 것과는 뭔가 도시 계획을 세우고 도시의 정책을 세우면 어떻게 하면 도로 넓혀주고 주차장 넓혀주고 이렇게 하는 거에서 아예 반대로 가버리는 정책을 하자는 거고, 그게 그린 모빌리티의 핵심 중에 하나입니다. 특히 이제 자전거 도로 이런 거 대폭 확장하고, 그러니까 저기는 그랬대. 그러니까 파리는 거기 갔다 온 친구한테 얘기 들어보니까, 우리 이제 서울이나 대도시에서 지하철 공사하고 그러면, 우리도 이제 청주도 뭐 비슷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도로 공사하고 그러면 막잖아. 4차선 중에 한 2개 막고서 막 공사하잖아요. 그럼 파리도 그렇게 하면 2달 만에 끝날 거를 막 6개월씩 늘려버린대. 그래가지고 6개월, 1년씩 늘리면 이제 사람들이 거기 막혀 있으니까 이제 다른 길들을 찾아볼 거 아니에요. 그럼 다른 길 다 찾아와서 적응할 때쯤 되면 그 공사하던 걸 푸는데, 풀면서 그냥 자전거 도로로 바꿔버리는 거야. 그러면 조금 저항이 좀 덜하다고, 그런 식으로 야금야금 자전거 도로로 다 바꿔나가는 프로젝트들을 한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그렇게 하기로 방향을 정하면 국민들과 공감대를 만들고 그러면서 마음을 먹기에 따라 달려 있는 거잖아요. 이제는 이렇게 가야 된다는 거죠. 서울 같은 경우도 따릉이가 서울시처럼 복잡하고 큰데 자전거가 되겠냐 하고 많은 분들이 되게 회의적으로 생각했는데 강행했죠. 그래서 지금 3만 대 이상 됐고, 서울에서 정책 중에서 제일 인기 있는 게 뭐냐, 인기 투표하면 따릉이가 1등이에요. 근데 지금 이제 아마 조금 이게 확산되려면 서울시가 광역에서 그냥 뿌리는 방식으로 해가지고는 조금 안 될 거예요. 이게 이제 자치구나 이런 데서 지역에서 좀 바텀업으로 올라오는 것들이 있고 해야 되는데, 어쨌든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는 건 없는 거다. 이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잠재적으로 볼 수가 있고요. 수소. 그래서 이 얘기를 하면 이제 전기차 얘기를 해야 되는데, 전기차 얘기를 하면 전기차로 해야 되는 거야, 수소차로 해야 되는 거야? 이 질문을 하도 많이 받아가지고, 이건 제가 이제 짧게 시간이 돼서 몇 가지만 확인할게요. 첫 번째는 자동차는 전기차가 있을 뿐이지 전기차하고 수소차가 있지는 않다는 거는 여기 계신 분들 아실 텐데, 자동차는 전기차가 있는 겁니다. 전기차하고 다른 수소차가 있지 않습니다. 전기차만 있는 거예요. 다만 물론 이제 전기차하고 하이브리드 차는 있을 수 있죠. 그 전기차를 작동시키는데 전기를 뭘로 공급할 거냐? 리튬이온 배터리로 공급하면 이제 2차 전지로 공급하는 전기차가 되는 거고, 수소 연료 전지라고 하는 걸로 공급하면 수소 연료 전지 전기차가 되는 거죠. 그 수소차냐 전기차냐가 아니고 리튬이온 배터리 전기차냐 수소 연료 전기차냐 이렇게 나눠지는 거는 이제 아시죠? 그래서 전기차 다 전기차고, 그러면 수소를 만드는 게, 수소 연료전지를 만드는 게 좋냐, 리튬이온 배터리에 충전을 하는 게 좋냐, 이제 이 얘기인데, 어떤 분들은 이제 수소가 우주뿐만 아니라 지구에서도 제일 흔한 원소다. 그러니까 그거 때 깨끗하고 가볍고 흔한 원소이기 때문에 그거 쓰면 되지 않겠냐, 맞는 얘기인데, 한 가지 조심해야 될 거는 수소가 지구상에도 물 속에도 있고 그러니까 무지 많잖아요.
수소만은 존재하지 않는다. 수소만 존재하는 건 없어요. 지구상에. 수소를 어떻게 존재해요? 다른 거하고 짝지어서 존재하죠. 산소하고 수소하고 짝지어서 물로 존재하잖아요. 그 다음에 탄소하고 수소하고 짝지어서 화석연료 같은 거로 존재하죠. 화석연료는 이제 CH2로 다 되어 있는 거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짝지어서 탄소하고 수소, 산소하고 수소 요 짝지어서 존재하는 것 중에 수소만 이온을 시켜가지고 수소만 떼내려면 에너지가 들어가야죠. 떼내기 때문에. 그 얘기는 뭐냐면 수소는 그 자체로 지금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에너지가 아니고 거꾸로 얻을 수 있는 에너지 반대로 에너지를 투입해서 얻어야 되는 어떤 생산물입니다. 수소는 만들려면 에너지가 필요한 겁니다. 그렇게 해서 에너지를 떼내잖아요. 수소를 떼내면은 당연히 산소에서 수소를 떼낼 때 에너지가 필요하니까 그렇게 해서 떼낸 수소를 압축해서 너무 가벼워서 또 압축을 또 세게 해야 돼. 그래서 압축해서 산소에 노출을 시키면 에너지가 어떻게 된다? 만들어진다. 그죠? 예, 떼낼 때 에너지가 들어가면 붙이면 에너지가 만들어지게 돼 있거든요. 이제 가역 반응이니까 그렇게 나온다고. 근데 그래서 그때 전기가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예, 그리고 물이 나오죠. 예, 그렇게 되는 겁니다. 따라서 이 수소가 있다면 산소하고 반응을 시켜가지고 전기를 만들어내는데 그러면 에너지가 나오는데 그 전에 수소가 있지를 않은 거죠. 어디서 만들어내야 전기를 투입해서. 두 가지 방법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가스나 이런 것을 개질한다고 하는데 그걸 추출해가지고 에너지를 써서 수소를 만들든 아니면 물 속에서 수소를 만들든. 가스에서 수소를 만든다는 얘기는 화석연료로부터 만드는 거기 때문에 그건 탄소가 나오니까 그레이 수소고 물 속에서 수소를 만드는 거 우리가 전기분해 방법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전기를 집어넣어서 수소를 빼내는 건데 문제는 전기를 뭘로 어떤 전기냐 그게 석탄 화력에서 나온 전기냐 아니면 재생에너지로 나온 전기냐 이게 문제죠. 그래서 재생에너지로 전기 분해를 해서 수소를 얻으면 그린 수소라고 부르는 거죠. 예. 근데 재생에너지로 그럼 예? 그린 수소 말고는 그레이 수소라고 나머지는 그냥. 모터로 만드냐고요? 그렇죠. 되게 중요하죠. 그러니까 그냥 배터리로 충전하는 게 전기 효율이 더 좋습니다. 왜냐하면 전기에서 전기 분해를 해서 수소를 만들어내는 과정이 100% 에너지가 변환하는 과정이 안 됩니다. 거기서 에너지 손실이 반드시 있게 마련이고 손실이 꽤 큽니다. 차라리 리튬이온으로 충전하는 게 손실이 더 적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다만 리튬이온은 되게 대량의 전기를 장기 보관하는 데 약점이 있기 때문에 대량의 전기를 장기 보관하는 데 약점이 있기 때문에 낮에 이제 태양광 이런 게 밤에는 안 되잖아요. 그래서 낮에 태양광 이런 게 전기를 많이 생산하면 그때 그 중에 일부를 수소를 만드는 데 써서 보관하고 나중에 이제 필요할 때 그걸 다시 전기로 쓰는 이럴 때 이제 수소가 필요하고 자동차도 자가용이나 이런 거는 따라서 훨씬 더 리튬이온 배터리 전기가 압도적으로 더 우월합니다. 그래서 굳이 자가용 타는데 수소차를 저는 진짜 모르겠어. 그러니까 대충 세계적으로도 보면 전기차 1000대 있으면 수소차 1대 있거든요. 자가용 기준으로 보면 그럴 정도로 수소차가 적고 수소차는 뿐만 아니라 이제 충전소 만드는 것도 엄청난 비용이 들고 그래서 자가용이나 미니 버스 정도까지는 다 배터리로 가능합니다. 예. 그걸 굳이 수소로 해야 될 일은 없습니다. 근데 이제 뭐 그런 거하고 그러니까 태양광이나 재생에너지로 만드는 대량의 전기를 왕창 저장할 때는 배터리보다 유리하고 그 다음에 적어도 트레일러 정도 수준의 트럭, 배, 비행기 이런 거는 아직 그것도 상용화가 제대로 돼 있지는 않지만 수소가 유리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그리고 일부 이제 우리 제철소에서 석탄을 뭘로 쓰냐면 코크스로 이제 환원제로 쓰거든요. 그럴 때 이제 그게 이제 불 떼는 것뿐만 아니라 환원제를 쓰는데 그때 그 석탄을 안 쓰고 수소를 쓰는 방법이 있는데 그럴 때 이제 그걸 대체하고 뭐 이런 용도로는 쓸 수 있기 때문에 수소 필요 없어 이렇게 얘기할 필요는 없죠. 근데
마치 그러면 수소가 뭐하고 동급이 되냐면 태양광 풍력하고 동급이 되는 게 아니고 수소는 배터리하고 동급이 되는 거잖아요. 저장 장치로 보는 거죠. 에너지의 최초 에너지 생산 장치로 보는 게 아니라 그런 저장 장치 중에 대량의 장기 보관을 하는 저장 장치 하나로 우리가 잘 활용하면 돼요. 근데 지금 이제 대한민국은 마치 수소가 이렇게 새로운 에너지원으로 생각되고 그냥 자동차나 이런 데 막 써도 좋은 거로 이렇게 포지셔닝이 어느 한 구석에 큰 덩치 어느 한 구석에 잘 그린 뉴딜에 배치하면 되는데 엄청나게 부풀려져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방 정부 우리 청주는 어쩐지 모르겠는데 지방 정부에서 막 수소 경제 그러면서 막 아무렇게나 막 얘기가 되는데 이건 너무 곤란한. 네, 이거 얘기하다가 끝이 없겠네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그러니까 제가 지금 에너지 얘기했고 그 다음에 지금 교통, 도시, 모빌리티 얘기했고 세 번째는 우리가 살고 있는 집하고 이런 건물, 빌딩, 공공건물 이제 이런 거잖아요. 이제 이거는 에너지 생산 관점이라기보다는 이제 에너지 효율화 관점에서 속하는데 우리가 에너지 효율화가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높지 않아서 일단 공공건물 리모델링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민자치회 이런 것들을 에너지 제로 건물로 할 수 있나? 뭐 또는 다른 준공공 건물들에서 에너지 생산과 에너지 효율화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나? 요거는 뭡니까? 지금 정부의 그린 뉴딜 정책 중에 새로 지금 넣어놓기는 했습니다. 어디까지 추진될지는 잘 모르겠는데 학교까지 넣어놓기로 돼 있는 걸 알고 있는데 학교는 다만 이제 그걸 민자 사업으로 추진하게 해서 좀 일을 어렵게 만든 대목이 있고요. 문제는 우리 집인데 공공건물 하는 거는 좋은 일이지만 주민들한테 체감도가 없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 사는 집들을 해줘야 되는데 지금 정부의 그린 리모델링 정책인 그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두 개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공공건물하고 LH공사 소유의 임대주택 말고 우리 개인주택들을 해주는 게 없습니다. 근데 지금 대한민국의 주택들이 아파트까지 포함해도 2000년 이전에 지어진 게 절반 정도 된다고 해요. 근데 2000년 이전에 지어진 건 단열 기준이 너무 낮아서 기본적으로 다 그린 리모델링 에너지 효율의 관점에서 보면 창호 개선이든 뭐 보일러 교체든 다 단열 대상이 된다고 보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에너지 효율화를 시킬 프로젝트가 엄청나게 큰 프로젝트인 거죠. 근데 현재 그린 뉴딜에는 일단 그게 없다는 거고요. 도시 재생이 문재인 정부 시절에 전국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잖아요. 여기도 일어나고 있나요? 네. 근데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도시 재생은 우리 사는 집 기준으로 보면 집 대문 앞에서 딱 멈추죠. 네, 거리 해주는 거거든요. 공원하고 그게 사는 집 해주는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게 사적 소유 건물 못 한다 뭐 이런 게 있어가지고 딱 우리 집 앞에서 멈추는데 실제 필요한 거는 우리 집이 바뀌어야 되는데 서울시에서 그런 시범 프로젝트를 하고 있는 시범 프로젝트 사례가 가꿈주택 사례입니다. 이게 지금 한 10년 동안 조금씩 되다가 최근에 2009년 작년에 한 600채 올해 제가 관계자들한테 물어보니까 1000채 정도까지는 할 거다 이렇게 보고 한 만 몇 채까지는 원래 계획이 되어 있었던 걸 알고 있는데 여기에는 서울시가 평균적으로 한 절반 정도 2천만 원 사이즈면 1,000만 원 정도는 서울시가 대주는 걸로 돼 있으면 매칭하는 형태로 반반 뭐 좀 80%까지 늘렸대나 뭐 그렇게 들었는데 제가 요거에서 지금 서울시가 이 모델을 업그레이드 해가지고 그냥 이거는 지금 이제 저소득 주거의 주거복지 차원에서 이제 집수리를 개조해 주는 건데 여기에 에너지 효율화를 얹어서 그린 리모델링으로 가겠다 이렇게 해서 아마 추진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추진되면 되게 좋은 모델로 발전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지역에서 지방자치체나 이제 이런 데서 한번 시도를 해볼 만한 모델이고요. 이러면 이건 지역의 일자리 문제도 그렇고 이런 집수리들을 뭐 현대건설이 하겠어요, 뭐 대형 뭐 건설사들이 하겠어요. 동네에서 할 수밖에 없는 거고 주민 체감 효과도 굉장히 좋기 때문에 시도를 해봐야 되고요. 근데 이 얘기를 하면 이제 하나 늘 걸리는 게 진짜 좀 그린 리모델링을 했으면 하는 거는 이제 세입자들인데 세입자는 내 집도 아닌데 할 수도 없고 저 건물주들은 뭐 해줄 생각도 안 하고 이제 이런 건데 이것도 방법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영국에서 2년 전부터 추진하고 있는 게 최소 에너지 효율 표준 뭐 이런 건데 에너지 효율 등급을 집집마다 매겨주는 거죠. 매기고 A부터 G 등급까지 매기는데 2등급 밑에 F 등급하고 G 등급이 나오면 세를 못 주게 되어 있어요. 법적으로. 예. 그러니까 세를 주고 싶으면 에너지 효율을 올려가지고 세를 주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하면 컨트롤 되겠죠. 근데 대신에 저거를 집수리하는 비용을 뭐 지원해 준다든지 뭐 이런 방법이 있을 터인데 뭐 그래서 저희들 뭐끼리 좀 얘기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전세든 월세든 매매든 이게 집 거래 계약을 하면 그 집의 에너지 효율 등급이 얼마다라고 하는 걸 명기하는 건 어떠냐. 뭐 심지어는 집의 등기부 등본이나 이런데 명기하는 게 어떠냐 이런 얘기들도 나오는데 이런 아이디어들을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가 주택이라고 하는 거하고의 에너지라고 하는 퀄리티가 얼마인지를 가지고 앞으로는 주택을 생각하고 고민할 수 있도록 계기들을 만들어주자 이런 얘기들이 많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지방부터 해낼 수도 있는 거고 조례로도 한번 트라이 해볼 수 있는 게 아닐까라고 생각되고요. 그렇게 지금까지 제가 에너지, 그 다음에 교통, 주택 뭐 세 가지만 주로 얘기를 했는데 이것들을 보면 과거하고 달리 이 과거의 뉴딜과 달리 그린 뉴딜은 이게 중앙정부 혼자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중앙정부는 제가 볼 땐 두 가지를 해주면 되는데 첫 번째는 돈, 재정 마련을 해주고요. 두 번째는 법과 제도를 바꿔줘야 됩니다. 지금 그린 리모델링이나 이런 거 하려고 해도 지금 녹색건축법 지금 가지고 있는 거로는 너무 한계가 많아서 물론 중앙정부가 안 바꿔주면 지역에서 이제 조례로 좀 어떻게 돌려보긴 해야 되는데 중앙정부가 꽤 많이 바꿔줘야 되고요. 두 개가 주요한 거고 실제로 실행은 거의 지방정부 제가 볼 때는 오히려 광역보다 기초가 해야 될 일들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실행은 다 기초 단위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지방정부들에서 이 해당하는 뭐 지금 과도 없을 건데 뭐 과나 뭐 광역 단위에서는 지역 에너지 공사 같은 것들을 좀 만들고 그래서 주체도 만들고 사업 담당 부서도 만들고 이제 실행 감독도 하고 그래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거를 공무원만 할 수 있냐면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이제 지역의 시민사회하고 사회적 경제를 끌어들여서 할 수밖에 없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45분 안에 한번 끝내보겠습니다. 지금 제가 태양광과 풍력이 한 3-4%밖에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우리가 제대로 하려면 10년 안에 10배, 심지어는 뭐 마음 같아서 한 20배 이상 늘려야 됩니다. 그러려면 여러분들 지금 밖에 나가면 뭐 지붕이나 이런 데 태양광을 얼마나 볼지 모르겠는데 그거 보는 거에 10배 이상을 더 봐야 되거든요. 근데 그게 만약에 잘 안 된다면 안 되는 이유는 돈이 없어서 안 되는 것도 아니고 기술이 없어서 안 되는 것도 아니고 뭐 때문에 안 된다? 민원 때문에 안 될 거다 이거죠. 민원 때문에 한국에서는 여러분들 네이버 검색해 보세요. 태양광하고 검색해 보면 친환경이라고 칭찬하는 것보다 반환경이라고 비난하는 기사가 더 많을 거요. 한국에서는 특히 이게 이제 주민들하고 공감대 속에 만들어지지 않고 땅 소유자하고 그 시설 설치 기업하고 둘이 이제 작업이 되는 바람에 그게 설치되는 공간의 지역 주민들이 소외되는 결과들을 계속 나오면서 이게 민원 문제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저도 얼마 전에 가봤습니다만은 저기 이제 고창의 풍력 단지라든지 그 다음에 해남 쪽에 이제 태양광 단지라든지 이런 게 다 알고 보면 공유 자원이거든요. 이게 공유지 공간이지 그냥 막 나라 땅이라고 나라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닌데 지금 동네에서 산이라든지 동네 어떤 공간들도 주인이 물론 이제 등본상에는 있지만 실제로 이제 그 동네 주민들이 함께 사는 공간에서 일어나는 문제이기 때문에 대부분 공유 자원으로 봐야 됩니다. 근데 그 공유 자원은 주인이 없는 땅이 아니고 공동체가 주인인 공간이잖아요. 그래서 그 공동체의 이해관계를 반영해줘야 되고 공동체 허락을 받아야 가능한 거거든요. 근데 지금 전부 태양광이든 풍력이든 그렇게 안 하고 그냥 등기부 등본상의 땅 주인이 임의로 자신의 수익을 위해서 하니까 이제 문제가 되는 거라서
덴마크가 풍력으로 유명하잖아요. 전 세계 풍력 뭐 오르스테드 이런 넘버 원 풍력 기업들도 있고 한데 이제 덴마크가 80년대 뭡니까 석유 파동 난 다음에 이거 대책을 세우면서 이제 풍력을 엄청나게 키웠는데 그때 풍력 터빈이 서는 지역의 주민들의 동의를 얻을 뿐만 아니라 그 풍력 터빈도 이제 전기를 생산하는 그러니까 기업이니까 그 전기 생산을 하는 이 설비에 대한 지분 투자를 거의 절반까지 해주게 하고 절반 정도 하니까 이제 거기서 나오는 이익 배당이 주민들이 쉐어링하고 이제 이렇게 되는 구조를 만들면서 주민들과 함께하는 구조를 갖고 나중에 독일이 비슷한 전례를 따랐거든요. 한국도 아주 일부로는 저기 저 왼쪽이 이제 저 서대문구 서울시 서대문구 아파트인데 그 옆에 철길에다가 태양광을 쫙 깔았어요. 태양광을 깔고 그 태양광을 그 옆에 있는 아파트에 물려줘서 아파트의 공동 전기료를 이 태양광으로 해결하게 한다든지 이러면은 주민들이 왜 반대하겠어요, 그죠? 이런 모델들이 조금씩은 만들어지고 있고, 그러니까 뭡니까 독일의 프라이암트라고 하는 시골 지방은 자기들 쓰는 전기의 130%를 생산해서 옆 주민들한테 파는데 이분들은 완전 에너지 자립을 하는 거죠. 자립을 하는 게 그 기후위기에 대한 이 인식 능력이 엄청나게 뛰어날 뿐만 아니라 기왕이면 돈도 되는데 왜 안 하겠냐 이런 거거든요. 인터뷰 기사 보면 그런 식으로 되어 있어서 되게 잘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지역 주민들이 지분 참여도 하고 운영도 하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그걸 운영하고 설치하고 운영하는 주체들이 협동조합이 되는 케이스들이 굉장히 많은 거죠, 사실은. 그래서 대부분 독일에서는 이런 지역에 조금씩 하게 만들어진 발전소들은 다 지역의 협동조합 포맷으로 다 만들어지는 구조가 되는 거라고 하는데 우리는 이제 거의 그런 모델을 찾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뭐 겨우 나온 게 제가 억지로 찾아보니까 이런 게 이제 막 시도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마을 공동체 태양광 이래서 이제 이제 이건 주로 이제 농촌 지역 같은 데에서 동네 공회당이나 이런 공공 부지에 있는 데다가 태양광을 다 깔고 그걸 이제 동네 주민들이 함께 투자해가지고 운영하고 뭐 이제 이런 것들이 초보적으로 되고 있기는 한데 이제 이런 모델들이 확산이 돼야지 민원 문제를 근원적으로 발생시키지 않을 수 있다. 그러니까 민원 문제를 막 무마한다고 뭐 조금 뭐 지분도 주고 이렇게 가면 안 되고 그냥 그 사람들이 메인 주체로 참여할 수 있도록 끌어들여야 한다는 거죠. 지역에서는 특히 이런 문제들이 이슈가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지금 이제 그린 뉴딜과 관련된 일자리들을 우리가 만약에 그린 뉴딜을 아주 넓은 범위에서 지금 코로나 때문에 돌봄 문제가 되게 심각하잖아요. 그러니까 돌봄을 크게 보면 우리 아이들, 학생, 노인과 같은 이제 사람 돌봄이 있고 또 돌봄을 또 어떤 면에서 보면 공동체, 지역사회의 어떤 네트워크나 이런 우리 이제 시민사회가 많이 하시는 돌봄들이 있다고 보면 그런 돌봄이 있고 그린 뉴딜에서 하는 전체적인 프로젝트를 이제 환경 돌봄이라고 본다면 그런 넓은 의미에서 어떤 돌봄 프로젝트를 그린 뉴딜이 품어서 할 수 있을 거다. 이제 그래서 일자리 프로젝트를 제가 엊그저께 정부 발표를 보니까 고용이 내년 연말이 돼도 2019년 수준을 회복하지 못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면 아마도 상당히 내년도 후년까지도 일자리 문제가 될 텐데 이런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들을 그린뉴딜하고 같이 가면 주민들과 호흡하기가 쉬울 거다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 모델을 하나 보여드리면 옥스팜 경제학자인 케이트 레버스가 이제 도넛 경제학이라는 책을 쓰면서 도넛 모델을 만들었어요. 이 도넛 모델을 잘 보시면 안에 이제 약간 옅은 연두색 라인이 있잖아요. 근데 연두색 안쪽으로 빠지면 기본적인 복지와 관련된 국민들의 주거 복지가 됐든 뭐 여러 가지 복지와 관련된 이 선이 무너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 연두색 안쪽으로 빠지면 기본적인 복지의 기준선들이 다 미달하는 상태로 가기 때문에 그 밑으로 빠지지 않게 해야 되고 반면에 원의 바깥쪽으로 빠지면
환경의 한계선을 넘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환경의 한계선을 넘어서 해양산성화든지 기후변화든 오존층 파괴든 이렇게 가지 않도록 또 그 안에서 지구의 한계 범위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또 끄집어내서 결국 국가정책이라고 하는 게 이 연두색 범위 안에 국민들의 삶이, 시민들의 삶이 들어올 수 있게 해야 되고, 그럴 때 이제 안전하면, 환경적으로 안전하면서도 정의로운 그러니까 이 사회 공동체들을 만들 수 있을 거다 해서 국가적인 목표로 환경 문제하고 복지를 연결해서 목표로 KT리버스가 제시했고, 이건 한글판 번역책도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고, 올해 4월달에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에서 이 모델을 포스트 코로나 이후에 도시의 모델로, 도시의 어떤 정책 모델로 삼았다는 가디언 기사를 제가 오려본 건데요. 이런 식으로 종합을 좀 해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러면 그린리들도 여기 안에 들어올 수 있지 않을까. 너무 많이 시간이 지나서 그 뒤에 어떻게 수습할지 저도 잘 모르겠는데 죄송합니다. 예, 제 얘기는 이걸로 일단 마치도록 하겠습니다.